자, 이제 교재 512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실무로 들어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다 끝났고, 실무는 출제 비중이 15%로서 약 6개 정도 출제 비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내는 곳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13쪽에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죠.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 중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 의뢰에서부터 실무는 출발하고요. 계획을 세우죠. 그다음 조사 확인 들어가요. 이게 실무의 세 번째 단계고,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중개 활동이에요. 그다음 이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 작성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이행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조사 확인과 그다음에 계약의 이행 관련 법들, 뭐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나아가서 뭐 경매, 대리인 등록 기치, 이게 바로 이제 계약 이행 관련법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사 확인에서 다른 과목과 연결이 되고 있죠. 민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나머지는 뭐 잘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 이 정도만 참고해 두세요. 그럼 먼저 이제 중개계약이 출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중개계약 제도가 쭉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쭉쭉 넘어가서 518쪽에 중개계약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 시간에 일반중개약과 전속중개약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 타겟이고요. 나머지 뭐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민사중개계약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상사중개계약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임 유사의 계약이고 낙성 분류식 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유상 쌍무 계약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 계약, 임의적 계약, 비전형 계약, 민법적인 형태가 없으니까 뭐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개 계약의 유형 및 특징인데 뭐 이것도 요즘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봐두시면 하는데, 중개 관한의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하느냐,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개인이 관여하는 수에 따라서 523쪽이에요. 단독과 공동 중개하로 구분하고 있죠.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한 장을 넘기시면 524쪽에 정가 정률 중개계약과 순가 중개계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참고해 두세요. 뭐 중개계약 종료 이런 것들은 내지도 않습니다. 넘어가죠. 의뢰 접수 이것도 뭐 출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중개계약 서면화의 장점 528쪽에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제 안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서식의 내용만 이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30회 31회 이건 이제 천천히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조사 확인으로 갑니다. 532쪽에 이 조사 확인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실무의 핵심적인 단계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에서 이제 조사 확인 단계에서 이제 이게 다른 과목과 연계가 되고 있는데, 뭐 조사 확인의 방법론은 공부상 조사가 있고 현장 조사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공부를 발급받아 조사하는 게 공부상 조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에 안 나타난 사항은 현장 조사죠.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역시 넘어가고 쭉쭉쭉 넘어가요. 쭉쭉 넘어가서 이제 조사 확인 사항이 541쪽에 나와 있죠. 당연히 확인 설명 사항이 조사 확인 사항이겠죠. 541쪽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권리관계의 조사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이것도 뭐 요즘 안 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 쭉 넘어가서 조사 확인에 대한 개별법상 제도 그래갖고 교재 548쪽에 법정지상권이 등장했죠. 이 법정지상권은요, 지금 우리 쪽에서 22회, 25회, 30회 때 출제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만 하신 분들은 법정지상권 한번 읽어주세요. 1차를 같이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제 그 법정지상권이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552쪽에 분묘기지권이 등장했죠. 찾았습니까? 552쪽.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이 권리관계조사에서 이제 미공식 원리로서 현장납사에 조사하게 되는데, 이 분묘기지권이 우리 쪽에서 출제 빈도가 잦은 편이에요. 물론 32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판례 태도로 하시고 맞추시기는 중개법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법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우리 쪽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 판례에 의해 확립된 거죠.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 이거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관습상의 특수지상권에 이렇게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성립하는 요건은요.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신이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됩니다. 앉아 계셔도 안 돼요. 그럼 봉분은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얘 가묘죠. 그럼 가묘는 취득할 수 없죠. 장래임요소. 어르신들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가끔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봉분은 없습니다. 시신은 안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평평하게 모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장 또는 암장이죠. 이건 취득할 수 없어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분묘지권 등기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립요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지금 성립요건 그 부분에 있는 게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했다. 그럼 바로 취득해요. 분묘지권을.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이게 승낙형이에요. 메모하시고 승낙형이라고. 다음에 취득 시효에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제사 모셨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할 수 있는데 이 점유가 평온한 점유여야 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그럼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이게 시효 취득형. 취득 시효형. 이렇게 메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거든요. 근데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양도하는데 양수인과 분묘 이장 특약, 철거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럼 내가 취득하죠. 이게 양도형 분묘지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3번. 그 동그라미 3번이 양도형 분묘지권입니다. 그죠? 이거고. 자, 그럼 이렇게 분묘지권 하게 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분묘기지권 취득권자가 누구냐면 분묘기지권은 종손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552쪽 맨 밑에 있죠?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다. 그럼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다면 권리 행사를 종손이 해야 돼요. 그래서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이다. 다음 이제 그 공시의 기능은 말씀드렸어요. 평장, 암장, 가면은 취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범위 593쪽인데 이 범위란 얘기는 분묘기지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문제예요. 이건 장소적 효력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원래 분묘기지라는 말은 이 봉분이 안치된 밑에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미친다 한다면 절할 곳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외에도 분묘기지 외에도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판례죠. 주위의 빈 땅 여기까지 미치고요. 다만 우리나라 분묘는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죠. 이걸 뭐라 했습니까? 사성.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게 이제 범위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료와 존속기간이 나와 있는데 그 지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시효취득형이 있죠. 시효취득형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발생됩니다. 근데 양도형 있죠. 양도형은 이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언제 양도형은 성립했냐면요. 땅을 팔잖아요. 그럼 양수인 앞으로 이전기 한 때로부터 내가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어요. 둘이 차이가 있죠 지금. 청구한 때냐 성립한 때냐. 그래서 우리 교재 색깔 칠해져갖고 아주 판례 작년에 나왔던 판례 정리 잘 해놨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존속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한 장을 넘기시면 분묘지권의 존속기간은 한 장을 넘기시면 이거는 봉분이 존재하고 소봉사는 끝까지 갑니다. 이게 다만 이제 장사법 시행 후에 설정된 부분들은 그 제약을 받는데 어쨌든 소봉사는 끝까지 간다. 이 정도.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분묘의 설치 제한이란 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건 뭐 잘 아십니다.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분묘지권 취득했는데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서 같이 모시는 거죠. 합장을 위해서 쌍분 형태. 이게 쌍분이고 단분 형태. 재설치합니다.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분묘지권은 신설할 권능과 이장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요 판례가 바로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이제 분묘지권의 권능 이래가지고 거기 지금 판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자 가볍게 말씀드립니다. 민법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분묘 일부가 멸실했어요. 멸실을 하여 일부가 허물었다는 얘기죠. 근데 유골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원상 회복도 가능해요. 그럼 이거 소멸됐다, 유지됐다? 그대로 유지가 됐죠. 이렇게 됐고. 다음에 그 분묘기권에 소멸이란 말 나와 있는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점유를 서반하는 권리지만 포기를 할 때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되는 거지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에 판례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이에요? 원칙 타주점이죠. 근데 인근 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이었죠. 원칙 타주점인데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 판례로서 이 정도 감 잡아둡니다. 됐지요? 이 정도. 자, 그럼 이것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뭐다? 장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556쪽에 장사 등원한 법률이 등장합니다. 그 장사법의 내용이 이제 상당히 분량이 많거든요. 근데 내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4가지 정도만 주의하면 되는데 신고냐 허가냐, 그다음에 이거 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나아가서 존속기간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타인의 토지 등에 쓸 때는 분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4가지가 주 타겟인데 그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장사법은요 2001년도 1월 13일서부터 시행됐어요. 그래갖고 장사법 시행 후에 2001년도 이후에 설정 분묘들은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묘지권은 이 법이 강력하게 제한하는 건데 이 법은 지금 그 용어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용어는 뭐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기로 하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 장사법은요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이제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사항인데 교재 순서대로 가죠. 그 교재 지금 556쪽에 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신을 매장했다. 매장이 뭐냐면 이거 아니에요? 이미 설치된 묘지예요, 이게. 그래서 가족 묘지인데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예요. 그럼 이미 설치된 묘지에 시신을 안치하느니 이것을 매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장은 사후신고예요. 우리 전통적인 풍습이니까 30일 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 있지 않습니까? 화장은 화장내에서 해야 되죠. 당연히 사전신고죠. 그 다음에 개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행위예요. 개장은 미리 신고하면 돼요. 화개장은 사전신고다. 근데 매장은 전통적인 장사의 풍습이기 때문에 사후신고다. 30일 내에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분묘의 점유 면적이 나오는데 이 면적 제한 있지 않습니까? 면적 제한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한 기당 면적이에요.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게 분묘죠. 요 면적은 10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다만 합장을 하잖아요. 같이 모신다. 그러면 15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10제곱미터면 이게 3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설묘지 같은데 묘를 써보시면 아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비좁아요. 그러니까 합장을 위해서 개장을 할 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좀만 덮하면 옆에 분이 뭐라 한다고요? 나 불렀어 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10제곱미터 제한 한 기당 면적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개인묘지라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개인묘지는 이거죠. 이게 산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무 일부분을 잘라내고 할머님을 안치하고 상석을 놓고 비석을 놓고 사성을 둘러쳐요. 이게 개인묘지 설치예요. 그러니까 개인묘지는 1인을 모셨거나 부부관계였던 분을 모시는 거죠. 이게 개인묘지인데 이 면적은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죽게 되면 9평 이상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개인묘지와 매장 있지 않습니까? 요거 사후신고거든요. 사후신고인데 면적 제한은 30제곱미터를 못 넘겨요.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고 그다음 분묘의 설치기간이 나오는데 분묘의 설치기간은 일단 30년으로 한다 그랬죠? 30년으로 한다. 다만 30년만 인정하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1회 연장을 허용하는데 연장은 거기 니은에 있는데 1회 3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분묘가 존속할 수 있는 최장기한은 몇 년? 60년까지 갈 수 있죠. 60년.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 이때는 거기 이제 557쪽으로 하고 있어요. 1년 내 철거해야 됩니다. 1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최장 60년이 만료되면 1년 내 철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묘기권 강력한 제한 아니에요.
그럼 장사법 시행 후에 분묘지권을 취득했어요. 자네 땅에다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그래도 최장 6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수호봉상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연고 분묘의 처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 분묘의 처리. 이게 뭐냐면 타인의 토지나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설치한 분묘. 이게 이제 무연고 분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묘지에다 몰래 설치한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럼 이런 분묘가 나타나면 연고자를 알잖아요. 그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돼요. 이장을 해가라. 모르면 그 뜻을 신문공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을 안 하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죠. 다른 데로 이장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를 주장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무연고 분묘 처리 부분에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개장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연고자가 나타나서 분묘 고정 권리를 주장 못한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557쪽에 무연고 분묘 처리 동그라미 1번. 마지막 줄에 있죠.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얘기는 장사법 시행 후에 타인의 토지에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잖아요. 묘지에다가 또. 그러면 보존 권리 주장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장사법 시행 후에는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메모하면 돼요. 시효취득 X. 근데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사설묘지에 설치 등 이 말 나와 있죠. 그건 참고하세요, 그냥. 이건 이제 허가냐 신고냐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설치 절차 부분에 기억 부분에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개인 묘지 30일 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해야 되죠. 밑줄 그어놓고요. 30일 내. 나머지 묘지는 허가사항이에요. 가족묘지, 문중, 종류묘지, 법인묘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살림을 훼손해야 되니까. 개인 묘지만 사후신고예요. 묘지는 기본적으로 허가사항입니다. 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색깔 칠해진 건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게 표로 정리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칠판. 지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만 해드리면요. 분묘 한 기당 면적은 10이고 합장은 15제곱미터 못 넘긴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사설묘지거든요. 이게. 개인묘지, 가족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가 있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은 가족묘지까지 출제한 적이 있어요. 면적이. 그러니까 한 기당은 10이고 개인묘지 30, 가족묘지 100, 문중묘지 1000,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묘지는 30일 내에 사후신고였죠. 근데 묘지는 나머지 허가사항에 다. 그러니까 30, 100, 1000, 10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연장지는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일단은 자연장지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 표로 정리돼 있죠. 이게 개인 자연장지가 있고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나 이것도 30일 내에 사후신고예요. 면적은 30제곱미터 못 넘겨요. 자, 그래서 기억. 개인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묘지든 자연장지든 30, 30제예요. 30제곱미터를 못 넘기고 30일 내에 사후신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30, 30제다. 그 다음에 자연장지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죠. 수목장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가족 자연장지나 문중 자연장지는 100, 2000을 못 넘기는데 이거는 사전 신고하면 돼요. 근데 여기 종교단체나 법인 자연장지 있죠. 이건 대규모로 설치하니까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표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용을 다 하긴 했거든요. 다 했는데 존속기간 제한을 또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고냐 허가냐 면적 제한. 그 다음에 존속기간 제한은 30년으로 하고요. 1회 30년 연장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되면 1년 내 철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지에다가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어요. 그럼 이때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통지하라고 그랬고 모르면 공고하라고 그랬는데 이때 추후 연고자 등이 나타나서 분묘 존속 권리 주장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시효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설명드리고 이제 자연장 가볍게 봤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럼 장사법 내용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561쪽에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증명제가 나오죠? 이것도 이제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이거 농지취득자격 증명제가 나오는데 농지법상 거래규제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 쪽에서요. 29회 때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또 해두셔야 돼요. 29회 때 3년이나 쉬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지금 농지법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 농지법상 거래규제인데 농지에 대한 개념 이건 이제 15회 때 외에는 낸 적이 없어요. 그럼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선이 농지고요. 실제 경작에 사용한 토지로서 3년 이상 썼잖아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썼다. 그럼 농지로 가는데 단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제외예요. 임야는요. 산지 전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섯 재배사 부지, 온실 부지, 농로 부지, 수로 부지 모두 농지로 가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농지에 대한 개념은 가볍게 참고만 해 두시고요. 이제 넘기면 농지의 소유 제한이 나오죠. 이게 공법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 경자 유전의 원칙. 농업 경영을 할 자만 농지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이때 일정한 경우는 농자를 짓지 않아 소유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소유상한제 세 가지가 딱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3쪽의 소유상한제 이거 박스 안에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농지법을 출제하면 반드시 이거 물어봐요. 소유상한제. 그럼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만제곱미터에서는 계속 소유할 수 있고요.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이에요. 8년입니다. 그럼 만제곱미터에서 계속 소유할 수 있고 도시민이 주말 농장용으로 취득한다. 그럼 1000제곱미터 미만의 하나에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원 전부 합산 면적이에요. 부부 합산, 자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게 그래서 만만천이에요. 쉽죠? 근데 아주 고맙게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만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이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나옵니다. 그죠? 564조. 그럼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게 농취증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례를 한 가지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민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갑과 을이 농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거든요. 을이 농취증 못 받아버렸어요.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죠. 그러니까 농취증은 농지에 대한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매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전 등기가 안 될 뿐이죠. 그죠? 그럼 농취증이 없이 이전 등기를 했다. 그 등기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유효니까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갖게 되고요. 이전 등기 청권 취득하였다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고 이건 채권자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 써있는 판례가 바로 그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농취증 실무니까 언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농취증 발급 대상이냐 아니냐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흩어져 갖고 쭉 써 있거든요. 해갖고 거기 그저 566쪽에 농취증 불필요 사유가 있죠. 566쪽에 맨 밑에 찾았어요? 자, 그럼 잠깐 듣습니다. 농취증은요.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 발급받아 와야 돼요. 그럼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연습했듯이 매매, 교환, 증여, 상속 판결, 경매 6가지는 따져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럼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을 갖고 와야 되니까 매매, 교환, 증여는 당연히 대상이에요. 농취증. 근데 상속은 규제에 들어가는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판결은 짜고 치는 걸 막기 위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피해가는 거 없다고 그랬고 경매 있죠. 꼭 기억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증 있어야 됩니다. 그죠?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의를 꼭 해주시고 매각 결정일까지 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주의할 게 있는데 주말 체험 농장으로 농지를 취득하잖아요.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거든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은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농지 전용 협의를 받고 취득한다.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자고 그랬냐면 공법 시간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제도, 협의제도를 잘 공부하시는데 이건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그러니까 농지증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느끼가 되고요. 농지 전용 협의는 짱들이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이라든가 지자체장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속에서 협의해버린다. 그러니까 협의는 아니에요. 아주 잘못 씁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 받으면 농지증 의제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으로 써있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재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집이 나오면 이 부분을 정리가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 이제 좀 기다리시고 개별적으로 일단은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교재를 쭉 읽어보면 내용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이렇게 정리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이제 참고로요. 농지를 시효로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농지증 필요 없는데 농사를 짓고 있었잖아요. 공유농지하던 것을 분할한다. 그럼 그때도 이전능 깨야죠. 그럼 이때도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어요. 국이나 지자체에 취득한다. 당연히 필요 없죠. 농지증. 근데 이들로부터의 취득은 있어야 돼요. 농지증이. 뭐 당연한 얘기고.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어요. 도시지역 내 농지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녹지지역만 예외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안 쓴다. 그럼 농지를 쓰겠다는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란색으로 쓴 부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농지증 발급 처리 기한입니다. 발급 처리인데 농지증 발급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565쪽에 지금 동그라미 2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그럼 농지증 발급 절차는 일단 관할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군수가 빠져요. 시구 읍면장. 2번에 있죠? 2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구 읍면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때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는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고 취득하잖아요. 학교 등이 실습증으로 취득하잖아요. 이때는 농업 경영계획서 필요 없어요. 용도가 떡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는 10년 보존하고 지금 농지법이 개정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농지증 발급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수인이. 공동 신청 아닙니다.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기한을 기억하는데 거기 이게 이제 개정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4번, 동그라미 4번, 565쪽 동그라미 4번이에요. 농지증 발급 신청하면요. 이거 처리 기한이 며칠? 7로 돼 있죠. 단 농업 경영에서 첨부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처리 기한이 4일이에요. 그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있죠. 농지위원회 제도가 부활합니다. 이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요. 농지에 대한 투기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심의 대상이 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에요. 처리기한이. 우리 교재 색깔 잘 칠해져 있죠? 7일, 4일, 14일. 기억해둬야 되죠. 요거.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뭐 농업계획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농업계획에서 불필요 사유 용도가 떡 떨어지는 저런 것들 저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근데 농지증 뭐 불필요 사유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농지증 불필요 사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표가 지금 567쪽에 그 표가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 등의 처분이 있는데 농지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처분할 의무가 있어요. 1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통지해 주죠. 자, 그럼 넘어가요. 그러면 569쪽에
처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처분 명령 떨어져요. 그럼 이때는 6월 내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 나갑니다. 이때 이제 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6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농지를 농협경영에 안 쓰지 않습니까? 버틸 수 있는 게 1년 6개월이에요. 처분 통지 1년이고 6개월 내 기간을 처분 명령 떨어지고 여기에 이제 불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행강제금 나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 부분을 봐두시는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하거든요. 매년 1회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예요. 그중에 큰 금액입니다. 큰 것의 25%가 매년 부과돼요. 그러니까 4년만 맞아버리면 100%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해는 또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농업경영계획서가 나오고 농취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이제 뭐 514쪽에 대리경작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이건 뭐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밑에 농지임대차가 나와요. 이거 꼭 이해해 두셔야 되죠. 농지는 전세권 설정된 게 안 되죠. 소장농 방지로 해서. 그럼 농지임대차도 당연히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만 농지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제 농지의 위탁경영과 임대차가 됩니다. 농지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게 그래서 이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우리는 꼭 이해해 두시는데 그래갖고 임대차 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575쪽에 쭉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임대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두셔야 돼요. 576쪽에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 그 부분부터인데 농지 임대차 최근에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해 두시는데 농지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면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서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데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요.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농지를 인도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날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거기 4번에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571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7번의 임대차 기간.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만약에 3년, 5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이때는 그 임대차 기간은 3년, 5년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 3년 이상이고요. 다만 다년생 식물재배지라든가 비닐하우스 부지 있죠. 이건 5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숫자 기억해야 되죠.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다만 다년생 식물재배지는 5년 이상 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묵시갱신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만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거절 통지 안 해요. 임대인만. 그럼 묵시갱신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럼 그 기한은 다시 3년, 5년으로 가죠.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임대차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분쟁이 있으면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 구청장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임대차 종료 명령이란 말 나와 있죠.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종료해라고 명령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됩니다. 3개월 내에. 그럼 농지 임대차는 숫자 몇과 치네요? 3자와 엄청 친하죠? 3년 이상 해야 되고 묵시갱신도 3개월 전까지 걸통지하는 묵시갱신을 하고 종료명령 나가면 3개월 내에 종료해줘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3자와 친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럼 농지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니지를 승계하겠죠? 그럼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을 설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무효예요. 그래서 농지 임대차 이거 아주 잘 내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정리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지법상 금지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신설돼 있는데 그거 우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립니다. 다음에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농지법상 금지 578쪽에 지금. 그래가지고 이때 위반 시는 3년에 3천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라든가 소유 상한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거 농지 소유할 수 있거든 하고 권유하거나 중개했어요. 또는 2번은 농지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걸 갖다 위탁경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유하거나 중개했다. 마지막으로 또 임대차가 안 되는데 임대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유하거나 중개했다. 그러면 3년에 3천입니다. 이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반 사실에 대한 이렇게 금지 규정으로 지금 신설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한 위탁 경영 사유거든요. 그래서 위탁 경영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만 해 두시는데, 자, 여기 칠판 보시죠. 위탁 경영 사유는요, 이게 농업인이 질병이나 징집이나 취약을 한다. 그럼 위탁 경영 사유가 되고요. 3개월 이상 국외여행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위탁 경영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임대 사유이기도 해요. 임대차 사유이기도 한데, 냄새가 나도 너무 나죠? 농업인이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간대. 농작물, 자식 같은 농작물 놔주고 썩을까봐 내일 비와갖고 뽑아야 되는데 당장. 좋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가면 일단 위탁경영되고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한다. 그럼 이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농지법상 주요 골자였는데 그 소유상한제하고 농지증제, 임대차 계약 요거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29회 때가 마지막 출제였으니까 어쨌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농지법상 거래규제를 다 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 579쪽에 지금 기타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설명해 놨고요. 사립학교법상 거래규제가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전통사찰 보조 및 지원하는 법률, 향교재산법, 사회복지법, 교육환경 보호하는 법률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사 확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592쪽에 중개활동에 나오죠. 이것도 지금 17일을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죠. 부동산학 개론이 연결되는데 593쪽에 부동산의 판매 과정이 나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다음에 595쪽에 아이다의 원리 있죠. 개론 시간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하는 물건을 사는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거죠. 이게 아이다의 원리. 개론 시간을 공부했고 그 밑에 이제 셀링 포인트가 나와요. 물건의 장점을 얘기하죠. 구매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 이게 셀링 포인트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99쪽에 클로징이 나옵니다. 이 클로징은 이거는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 시키는 행위를 얘기하죠. 이게 이제 클로징인데 그래서 클로징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클로징의 방법은 뭐 점진적 확인법, 계약 전제법, 부분 선결법 이런 게 있는데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하면 점진적 확인법,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면 부분 선결법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개업 경영은 그냥 무시하세요. 쭉 넘어갑니다. 그럼 4장 끝났죠? 자, 그럼 606쪽에 계약의 체결이 나옵니다. 그럼 원래 계약서 쓰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계약 쓸 때 이제 당사자 확인이 나와요. 근데 요즘 뭐 16회를 마지막으로 안 내고 있으니까 이것도 607쪽에 지금 맨 밑에 당사자 확인. 찾아온 자가 뭐 대리인이다, 상속인이다, 이자가 미성년자니 이거 확인 방법이에요. 요즘 안 내니까 참고하세요. 넘어갑니다. 쭉. 그러니까 쭉 넘어가 버리고 이제 618쪽에 부동산 전자계약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지금 30회 때 출제하겠다 그랬고 정확하게는 30회 때 출제가 됐고요. 뭐 32회 때 지금 출제한 걸로 돼 있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은 아날로그 문서를 안 쓰고 전자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인터넷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걸 조회하면요 뜨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구경만 하시는데 자, 칠판 보시고 이건 가볍게 그냥 정리하죠.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천천히 지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죠. IRTS거든요, 이게. 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이제 RTMS인데 IRTS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공은 전자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요,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소공도 회원가입할 수 있어요. 개공이 가입돼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쌍방이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 이용 불가해요. 중개거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당사자는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대신 본인 명의 휴대폰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본인 명의게 없으면 이거 인증을 거쳐야 되는데 인증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상으로 전자기기 시스템에서 이제 계약서나 설명서를 개공이 작성하겠죠. 또는 소공이 작성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 내용 브리핑하고 이제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는 수기 서명합니다. 원래 직접 써요, 이름을. 계약서나 설명서에다가. 근데 개공은 전자 서명이에요. 공동인증서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서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서명이 끝났잖아요. 그럼 계약서 자동 보관입니다. 확인 설명서 자동 보관이에요. 그럼 별도의 보관은 거 없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리죠. 계약이 체결된 때. 나아가서 확정일자도 자동방으로 부여가 돼버립니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스템상에서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해제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되죠, 다. 이렇게 되고. 다만 이제 서명이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는 계약서 수정 안 돼요. 그때는 해제 후에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인연접서에 자동 보관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줄기를 잡아두고 나머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계약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쪽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유형과 주의사항이 나와 있죠. 참고하세요. 참고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출제 가능성이 0%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36쪽에 부동산 거래 관련 실무법이 나오죠. 이게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실무 쪽에서 오늘 제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을 했죠. 그다음에 농지법을 가볍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 타겟이에요. 원래 설명서 작성 요령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서 작성 요령은 우리가 법령 쪽에 있어요. 우리는 교재가.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과 농지법을 주 타겟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 부분 주임법이 등장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면서 이제 우리 3, 4월 강의가 종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개별적으로 질문사항 있으면 유인물에 대해서 그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들 유의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하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